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담이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60분 예상했었는데 8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3대 요구, 실제 회담에서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이 받아들였을까요?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만남,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부터 조민기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기다리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합니다.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기 전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함께 대통령실 경내 잔디밭도 함께 걸었고 오늘 경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제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래서 오늘 네 분을 이제 현양을 하는데 면담 장소인 건물 내부로 향할 때에는 산책에 동행하던 참모들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했습니다.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콜라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미리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대표가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면담은 한 대표가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자리입니다. 당초 1시간가량으로 예상됐던 만남은 예정보다 길어져서 81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면담 당일인 오늘은 만남 전까지 취재진 앞에서는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당정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을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오겠다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자, 손인혜 기자 나와 있죠. 일단 한동훈 대표 국회로 돌아왔습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담은 오후 6시 15분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대표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기자브리핑은 박정아 비서실장이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 뒤 한 대표와 연락한 측근들에 따르면 한 대표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대통령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가 예상한 정도였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앞서 밝혔던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과 여사의 외부 활동 중단, 추후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3대 요구,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 대표가 오늘 직접 브리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 대표 직접 브리핑하지 않고 국회로 복귀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측근들 사이에선 대통령의 답변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던 게 아니겠냐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조금 뒤 박정아 비서실장의 브리핑 뒤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오겠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그런 면담 내용 예상하고 만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대통령실 최승현 기자 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무슨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까? 네, 면담이 끝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선 오늘 만남에 대한 별도의 결과 발표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발표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한 대표가 요청했던 자리인 만큼 한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충분히 듣는 성격의 자리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회담 전 정무, 홍보수석과 함께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활동 중단 등 한 대표의 이른바 3대 요구안을 대통령이 충분히 경청하지만 오늘 요구안에 대한 즉답을 대통령이 당장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류가 애초부터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구안 수용 등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분위기로 보입니다. 오후 한때 대통령실 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추진 사실을 대통령과 면담 전 공개한 것에 대한 이 불편한 기색이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이 당의 결과 발표 내용을 본 뒤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서면 발표나 혹은 비서실장 브리핑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다시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한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 4시간 전에 나왔는데요. 여야 대표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동을 공식 제안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3시간여 만에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회동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4시간 앞두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면담이 안 되면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압박이냐며 여당의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습니다. 여야 대표는 재보궐선거 이후 직접 회동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인 소통 같은 것들도 간혹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대화를 하지 않는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도 보여주고 아직 경계하기엔 한 대표 입지가 위협적이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표 민생정치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이라며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여야 회동 조율에는 약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권의 운명을 가를 오늘 회담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났습니다. 일단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오늘 만남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가량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한 대표는 혼자고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한 모습입니다. 면담은 3자로 진행이 되지만 참모들을 불러서 예우했다는 해석 또는 수적으로 압박했다는 해석, 양갈래 해석이 다 나옵니다. 또 다른 단서가 있죠.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회로 돌아오지 않은 건데요. 측근 사이에서는 기대하던 답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고요. 조금 뒤 7시 반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만남 독대 아닌 3자 만남이었고요. 만남의 시간은 80분. 그동안 쌓인 매듭을 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말도 나왔죠. 결국 만찬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오늘 차담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이 끝났는데 브리핑 같은 것도 그럼 결국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회동은 잠시 전인 6시 15분에 끝났는데요. 보통 당정 간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브리핑은 한쪽에서 한 곳에서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브리핑도 따로따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표 회담 뒤의 반응 측근들 취재해보니 일단 할 말은 다 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브리핑하지 않는 것은 한 대표가 예상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해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서면으로 곧 브리핑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할 말은 다 했다고 했다면 결국 그 핵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일 거예요. 3대 요구를 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접점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네, 한동훈 대표 이미 면담 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었죠. 예상대로였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한 대표는 회유와 압박, 양면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반환점을 돌게 되는 시점인데요. 국정기조의 전환 그리고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김 여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고 가야 한다는 설득, 회유를 함께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 여사 특검법 방어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예상했던, 좀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러면
두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회담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오늘 만남으로 일단 당분간의 대화는 잠시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 지난번 독대 요청할 때도 해볼 만큼 해본다라고 배수진을 쳤었거든요. 한 대표 앞으로는 대통령과 다른 방향, 차별화의 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국정은 대통령이 하시되 정치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최근 엿보이더라고요. 특히 오늘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청에 화답해서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겠다라고 응답했거든요.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큽니다. 원외 당대표 한계를 지적하는 거고요. 11월에 본격화될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공세에 당정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회담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가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안 나왔다며 관저까지 찾아갔는데요. 여당은 망신주기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과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김건희는 국회 동행명령장을 즉각 수령하라. 관저 100m 앞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제출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하다못해 배달부도 우편 배달부도 배달은 하잖아요. 저희도 배달하러 왔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시간 반가량 대치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법사위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도 발부해 서울 거주지로 갔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첩첩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건 사상 최초라며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전례도 없었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는 국감 기간 2차례 더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검 국정감사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까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었는데 이제 수사 지휘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 결과가 서울 고검으로 넘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항고를 했을 때 그러면 서울 고검의 수사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엔 수사 지휘권이 없지만 고발인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해서 사건이 서울 고검에 넘어오면 지휘권이 생긴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하면 심 총장이 재수사나 기소 등을 지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직후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심 총장 등을 탄핵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지휘부들과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한 수사 검사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민주당 내부적으론 이창수 지검장을 우선 탄핵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 덕분에 자신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 출신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다시 김 여사를 지목했습니다.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도운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강 씨에게 말하는 전화통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강 씨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했다는 인물평가도 공개했습니다.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안전배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걸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국민의힘은 명 씨 관련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와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 씨가 계속 살라미식으로 던져 보수 정당이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공천 이유와 관련한 김영선 전 의원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러시아가 오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방적 주장을 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흘 전 국정원이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한 이후 러시아가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파병까지 이어진 러북 군사밀착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예프 대사는 약 2시간 뒤 SNS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군 파병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이끄는 크로테비치 참모장은 SNS를 통해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도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까지 공개된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 정보당국이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북한 ICBM 운용의 핵심 부대인 붉은 기중대 소속일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인데 국가정보원이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의 미사일 공장 방문을 수행했던 미사일 기술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 남성이 북한 미사일 총국 산하의 붉은기 중대 소속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붉은기 중대는 주요 무기 실험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낸 북한군의 핵심 부대로 최신형 ICBM인 화성 17형과 18형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1 붉은기 영웅중대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한 자랑찬 위후를 가지고 있는 구분대라서 전략적 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 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중대입니다. 특히 중대장인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하고 우리 정부의 개인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등 북한 미사일 총국의 주요 인사로 꼽힙니다.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는 현재 공수부대에 배치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대는 얼마 전 전장에 투입됐다가 괴멸적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북한군이 맡을 역할, 부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사흘 전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군 약 400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군사기지인데 이곳은 러시아 83 공수여단의 기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곳의 기존 위성사진으로도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과 비슷한 니은자 건물 배치와 연병장의 모습이 식별됩니다. 러시아 83 공수여단은 올해 6월쯤 우크라이나 보우찬스크 지역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인데 임무 투입 3주 만에 우크라이나로부터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이 늘면서 후퇴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Даю обращение, что все больше мощнее. 3 дня без еды, без питья, поддержки никакой.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기지에 주둔한 북한군이 이 부대의 인원을 보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수천 명의 북한군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이죠.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적절한 노인의 기준 나이는 몇 세일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 회장이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65세부터 받는 각종 연금 수령과 경로우대 적용 시기도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6세부터는 임금의 40%를 받고 75세에는 20% 정도를 받으며 계속 일하게 하자는 겁니다. 65세에서 75세 정도는 넉넉히 소위 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본인의 준비 단계에서 노인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2050년이면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이 회장이 창업주인 부영그룹은 이미 75세까지 임금 피크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올해 2분기에 사상 처음 청년층을 넘어섰습니다.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려는 고령층이 늘어난 건데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75세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더 일하고 싶은데 일단 나가라 하니까 자리는 없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겠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죠. 행정안전부가 정년 65세 시대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장하연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이정옥 씨. 올해 61세인 이 씨는 정년을 65세로 계약했지만 동료 중에는 정년이 60세여서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 그만둬야 되나? 어디 나오면 어디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시고 갈등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나도 여기에서 그냥 65세까지 가야겠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직 운영 규칙을 개정해 2,300여 명의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주로 시설 관리와 미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로 55세인 1969년생부터는 정년이 65세로 확대됩니다. 만 60세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정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올해 정년 연장 대상자는 18명, 내년엔 35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조도 내일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다른 부처도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들 좀 퇴직하더라도 한 65세까지 일하는 추세니까 맞는 것 같고 좀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간까지 확산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직자들의 어떤 정년 연장의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에게도 현행되고 있는 정년의 어떤 기준이 65세에 가깝게 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직군별 맞춤형 정년 연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합니다. 여자친구였는데요.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바라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나타나더니 남성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이번엔 여성의 어깨에 주먹을 날립니다. 말리던 시민의 팔도 뿌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집니다.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곧이어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로변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도 한참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습니다. 그러다 남성은 경찰까지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곳에서 여자친구와 경찰을 폭행한 남성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는 남성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2달 전 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에 탄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었죠. 경찰청장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를 보고하라 근무 방식을 바꾼 이유인데요. 과도한 감시라며 현직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의 노동조 합격인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현직 경찰 9명이 경찰의 날인 오늘 경찰청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불합리한 감시 체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관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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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청은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임무를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순찰차가 정차하면 112 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경남 아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이 지침이 과도한 통제라며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경찰관들의 경무는 알지만 시민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한 시민이 그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죽음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죠. 요즘에 개인 휴대폰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위치 서비스를 하는데.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인천 공장단지의 대형 화재는 1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일대는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영세 공장주들은 막막한 상황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제품과 기계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나마 화마를 비껴간 물건들을 찾아 검게 쌓인 재를 닦아냅니다. 답답합니다.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심정이 좀 안다네요. 하루 200명 넘게 공장 직원들이 식사했던 식당도 시뻘건 화염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다 이래 됐고 있으니 너 내가 지금 밥값 달라 할 수 있겠어 여기? 못하지. 여기 전부 다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천막으로 대부분 지어진 공장들은 강풍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36개 업체의 건물 76개 동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곳 공장들과 거래하던 업체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개월 복구돼야만이 이제 여기하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데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는 더 힘든 거죠,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기계 제조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11시간 만에 꺼졌지만 영세 업체들의 시련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북한산 등산 중에 다친 60대 여성, 거센 바람에 헬기 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119 대원들이 함께 밤을 샌 끝에 구조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해가 뜬 이른 아침, 북한산 봉우리에 소방 헬기가 출동합니다. 119 대원들이 헬기를 보며 손짓을 하고 구조용 밧줄이 내려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북한산 염초 일봉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바로 출동했지만 해가 이미 졌고 암벽이 미끄러워 산에서 내려오기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풍으로 헬기가 뜨지 못하자 119 대원들은 이곳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50분 동안 산을 타고 조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조대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헬기가 뜰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위 틈에 침낭을 깔고 패딩 등 보온 장비를 부상자에게 덮어 체온을 유지하며 교대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중간중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산속에서 직접 구조 대상자와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전술을 고려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무박 2일로 13시간이 지난 오늘 아침 여성은 구조됐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길거리를 찍는 척하면서 여성을 몰래 도둑 촬영한 영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여성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영상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런 번화가에 거리를 찍는 척하며 교묘하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한 남성.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 찍으시는 건가요? 그냥 어디 찍는 거예요? 이 남성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클럽 거리 같은 제목의 영상엔 짧은 치마나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부각해 찍은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따로 찍은 게 아니고 아니 내용 찍힌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찍는 거죠. 같은 거리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 올리는 영상 대부분은 거리 풍경보다 노출 의상을 입은 여성이 주가 됩니다. 블로그에서 찍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영상엔 성희롱성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 더 자극적인 노출 영상을 따로 만들면서 별도의 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월 최대 12,000원을 받고 소위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올리는데 성인물 영상을 방불케 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어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찍힌 줄도 모르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또 노출 정도와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촬영자들이 특정인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걸어다니는 걸 찍어요 하면 무죄인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불법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 네트워크 집행법,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야 유튜브도 움직이겠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도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삼성전자가 얇고 가벼워진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삼성보다 얇다며 초슬림 폴더블 경쟁을 걸어오자 본격 참전한 건데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삼성 폴더블 폰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폰의 두께를 비교하며 고민만 합니다. 결국 여성이 선택한 폰은 중국 브랜드. 남성도 진짜 얇다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Look, it's slimmer. Look what I've just got. Wow. The Magic V3 is so slim. 샤오미, 아너 등 중국 제조사들이 초슬림 폴더블을 경쟁적으로 내놓자 삼성도 더 얇고 가벼운 폴더폰을 공개했는데요. 3개월 전에 나온 이 폰보다 더 얇고 더 가볍습니다. 삼성전자가 초슬림 경쟁에 본격 참전한 데는 폴더블 폰 원조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더 얇게 만들고도 기능은 강화했습니다. 펼쳤을 때 화면은 역대 폴더블 폰 중 가장 넓습니다.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도 탑재했습니다. 그간 중국 브랜드들은 두께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능 면에선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쉽게 망가지거나 본체가 구부러져 안정성을 놓쳤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애플도 초슬림 경쟁에 참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삼성전자가 내구성과 기능까지 챙긴 폴더블 폰으로 원조의 위상을 지켜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사활을 건 건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나 하늘을 나는 택시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개가 걸어 나옵니다. 네모난 눈으로 공장 곳곳을 살피자 현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뜹니다. 공장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아날로그 게이지라든지 디지털 게이지 이것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눈, 코, 입 센서로 데이터를 취합해 경비나 보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쪽에선 로봇팔이 차량 문짝에 조명을 비춰가며 촬영을 합니다. AI로 완성차의 외관 찍힘이나 스크래치 검사를 하는 겁니다. 미래의 공장에는 위험하거나 사람이 하기에 까다로운 공정에 로봇이 투입될 걸로 보고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상용화를 추진 중인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의 3분의 1 축소 모형입니다. 완성차 기업이지만 로보틱스나 항공 분야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포드는 로보틱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The reason why we're investing so heavily in robotics is the potential to address big challenges that are fac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mega trend of aging society. 독일의 BMW는 전기자전거와 이륜차 등 소형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완성차 생산으로 다져진 기술력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버리는 라면 봉지가 오늘은 당당히 전시장에 걸렸습니다. 종류만 300종이 넘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마다 정성스럽게 라면 봉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라면의 봉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례차례 전시됐습니다. 다시마, 양파라면, 처음 나온 짜장라면 모습까지 지금은 사라진 컵라면의 뚜껑 포장도 전시장 한켠을 채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나? 그냥 신기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것들도 보여서 뭔가 집 가면 뭔가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과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보던 제품들도 많은 것 같고 변천사가 확실히 많이 나타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시된 라면 봉지는
이성철 씨가 40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집한 겁니다. 집도 가난해가지고 굽혀서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라면을 수집을 선택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6,200여 종의 라면 봉지 가운데 300여 종이 이번에 전시됐습니다. 1960년대 밀가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출시된 우리 라면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출용 라면 봉지는 구하기 어려운 희귀템입니다. 수출용을 잘 모르거든요.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수출용을 한 번 더 눈여겨보면. 라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런데 시중은행들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이자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4대 금융지주가 올해 거둔 수익이 17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의 올해 3분기 영업실적 전망치가 공개됐습니다.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지주사들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9월 대출한도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이자 수익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대출금리를과 예금금리를 이제 거의 독점의 형태로 이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산 운용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지난 6월 말 2%대까지 떨어졌던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현재 4%대까지 올랐고 상단은 6%를 넘겼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역행하고 있는 만큼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17조 원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한 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계대출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금리까지 폭등시켜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누리면서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는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서울시가 미혼 남녀들의 단체 미팅을 주선합니다. 최종 커플이 되면 1,000만 원어치 상품도 준다는데요. 청년들 반응까지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가 손을 맞잡고 게임을 합니다. 좋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삼행시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미혼 남녀를 위해 개최한 만남 주선 행사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열린 행사에 1,000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그중 230여쌍이 커플로 이어져 부부도 2쌍이나 탄생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시도 한강공원에서 단체 미팅을 주선합니다. 지난해 저출생 대책으로 기획했다 탁상행정이란 비판 여론에 무산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신청자들 중 남녀를 각각 50명씩 뽑는데 한강 요트 투어나 칵테일 데이트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최종 성사된 커플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데이트권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예산이 아닌 대기업 지원을 받는다면서 그간 만남 주선 행사를 열어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고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뭐 5포 세대 이런 말도 다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나라가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 절박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감자튀김 아르바이트를 하고 흑인 해리스 후보는 흑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튀김기계에서 감자튀김을 꺼냅니다. 그런데 다소 서투른 듯 어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직원이 직접 나서 트럼프를 돕습니다.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가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직접 매장을 찾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Where they make the French fries and she talked about the heat. It was so tough.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she's lying Kamala. 같은 시각 해리스는 경합주 조지아의 흑인 교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설적인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까지 대동한 그는 트럼프를 비판하며 흔들리는 집토끼, 흑인 지지율 상승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미 대선을 보름 남겨둔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해리스를 4%포인트 앞선 52%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측 결과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일본 도쿄의 최고 번화가 시부야에서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인데요. 효과가 별로라는데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그 단속 현장에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시부야. 하루 역 이용객 수만 2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길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다가가 제지를 하자 남성은 남은 술을 한 번에 다 마십니다. 심지어 외국인이라 우깁니다. I'm not drinking. 日本人じゃないですか? 外人です. 러시아. 시부야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노상 혹은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지자체 중에선 처음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 이후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음주 금지 조례를 비웃듯 양손에 술을 들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명 가까운 단속반원이 매일 저녁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계도는 쉽지 않습니다. 知らなかったですね。純粋に時間がないからちょっと軽くお酒飲もうかな。 벌써 2시간 동안 40개 이상의 캔을 수거했는데요. 주말 평균 300개 이상을 수거한다고 합니다. 올 한해 시부야구는 거리 관리 비용에만 11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To enjoy and visit, and there's a huge culture here, a very young culture of drinking in the evening. No penalty. I'm not gonna stop. 이렇다 보니 SNS엔 단속을 비웃듯 시부야에서 몰래 술 마시는 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Just put the can in the Famichiki bag, bro. Nobody will ever find out. 시부야 구청 측은 단속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도 만들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면담 결과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국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이 조금 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박 비서실장, 성과가 있다 없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과감한 변화의 쇄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이슈 해소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도 건의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또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도 말했다고 하고요. 다만 대통령이 한 대표의 발언에 어떤 답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실장도 대통령 대답이나 반응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용산 대통령실에 물어보라고만 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는 3대 요구안에 대한 기대했던 답은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도 곧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어요? 네, 그냥 제 식구가 아니라요.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식구를 감쌌습니다. 이 감싼 대상은요, 야당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감사할 수 없다면서 국감장을 떠나겠다고 하자 만류가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젠틀하시고 여러 가지로 반듯한 그런 질의도 하시고. 저도 기소가 당했었는데요.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장동혁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관보 이미 게재했던 재산신고 3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지. 아니, 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애타게 붙잡아요? 네, 급기야는 장 의원이 혹시 친한계라서 이 보복성 기소한 것 아니냐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장 의원을 감쌌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검사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의 5억이나 낮은 공시지가 축소 신고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법사위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의 무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회피는 허가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의외네요. 장 의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떠났습니다. 제가 장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위원장의 판단과 상관없이 남아서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떠난 거라고요. 근데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감싸려던 제 식구는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 박지원, 이성윤 의원이 재판받고 있고요. 박균택 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기소됐고 또 간사인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전현희 의원도 검찰 수사 받고 있거든요. 법원, 검찰 모두 법사위 피감 기관이지만 아직 야당 의원 누구도 회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장동혁 의원만 회피하면 비교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진짜 속내는 모르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네, 조국 대표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치르면서 좀 민주당이 세게 비판하던데 섭섭함이 묻어나네요. 네, 그런 것 같죠. 하지만 민주당 분위기는 또 확 달라졌습니다. 이 정의당 꼴 날 것이라면서 비난하던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도 조국혁신당 언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지금은 11월 장외투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요. 11월부터 김 여사 겨냥한 장외투쟁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11월 2일에 뭐 큰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당장 11월 2일 이 김 여사 규탄 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조국 대표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8년 전 그때처럼 두터운 옷과 목도리, 장갑을 준비해 주십시오. 재보선 패배 뒤 입지가 위태롭던 조국혁신당. 민주당과의 장외투쟁으로 다시 우당의 입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콘서트 실황영화 중에서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이 나왔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가수 이명웅인데요. 노래뿐 아니라 콘서트와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에 팬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점심 무렵 서울 도심의 한 영화관입니다. 영화가 끝나자 문이 열리며 중장년 여성 관객이 물밀듯 나옵니다. 가수 이명웅의 콘서트 실황영화 I'm Here to Stadium을 보고 나온 관객들입니다. 아예 이명웅을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이명웅이 그려진 가방을 든 팬도 있습니다. 일단 노래, 그다음에 인성, 비주얼도 좋고 그래도 영웅이가 더 나오니까 더 좋은 거고 영웅이 보러 오는 거고. I'm Here to Stadium은 어제까지 34만 6천여 명을 동원하며 콘서트 실황영화로는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BTS가 갖고 있던 기존 34만 2천여 명 기록을 5년 만에 깨고 흥행 1위로 올라선 겁니다. 8월 말 개봉했는데 다른 영화는 다 내려가도 이명웅 영화만큼은 굳건히 상영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못 본 사람은 극장에서라도 보려고, 본 사람은 다시 보려고 찾는 겁니다. 제가 지금 5번째 본 건데 볼 때마다 못 본 것이 보여요. 콘서트 때 감동적으로 본 것이 영화에서 다시 또 보고 싶고. 영웅 시대로 불리는 팬들은 지갑도 서슴없이 열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처럼 즐기기 위해 일반 상영관보다 1.5배 넘게 비싼 3면 스크린 상영관이나 초대형 스크린도 마다치 않습니다. 덕분에 실황영화 최초로 누적 매출 100억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비 강풍을 동반하고 강하게 퍼붓는 게 특징인데요. 양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120mm, 남해안에 100mm 이상, 영남 내륙에도 80mm가 넘게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 남부를 중심으로 무척 강하겠습니다. 시간당 많게는 50mm가 쏟아지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이 차츰 떨어집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서울에서 6도까지 떨어지는 등 11월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16도, 춘천 14도로 오늘보다 6도 높겠습니다. 낮엔 서울 18도, 대구 22도 등 오늘보다 1, 2도 낮아집니다. 주말엔 다시 평년보다 온화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명태균 사건 이후 여론조사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사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면 실제 투표 결과와 너무 다른 결과의 여론조사 의문일 수밖에 없죠. 오늘 국가기관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못 믿을 정체불명의 업체들을 속아낸다는데 여론 왜곡하는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확실한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론 왜곡 퇴출이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